그녀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새벽의 푸른빛이 막 동쪽 산맥을 물들이기 시작한 시간. 어둠과 빛의 경계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 즉 중장 계급장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별 하나하나가 지난 30년의 세월을 압축해 놓은 듯 묵직했다. 포탄이 장렬하던 훈련장의 흙먼지, 밤샘 작전 회의실의 퀴퀴한 담배 냄새, 그리고 수많은 부하들의 얼굴들이 그 작은 별 안에서 명멸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 세상은 그녀에게 거창한 수식어를 붙여주었지만 정작 그녀, 서예린 소장에게는 벗어던질 수 없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오늘 그녀는 제7기동군단의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인수받는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녀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혹독한 시험대가 될 것임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 제7기동군단 북진군단.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기갑 전력을 보유한 그 이름만으로도 적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부대. 그 심장부인 군단 사령부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하지만 오늘 그 분주함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새로운 군단장, 서예린 소장이 부임하는 첫날이었다. 군단장실은 이미 그녀를 맞을 준비를 끝마쳤다. 광택을 낸 거대한 원목 책상, 역대 군단장들의 초상화,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작전 지도까지. 모든 것이 권위와 역사를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서예린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뒤로하고 창가에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갓 전입 온 신병들이 어설픈 동작으로 총검술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앳된 얼굴을 보며 그녀는 30년 전 처음 소위 계급장을 달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군단장님, 참모장님께서 뵙기를 청하십니다. 부관인 김민준 대위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그녀는 생각의 실을 끊고 돌아섰다. 드르르하게 문이 열리고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의 사내가 들어왔다. 어깨에는 준장 계급장이 번쩍였다. 제7군단의 실질적인 안주인, 살아있는 권력이라 불리는 박도준 참모장이었다. 충성. 신임 군단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참모장 준장 박도준입니다. 그의 경례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목소리는 우렁찼고 눈빛은 형형했다. 하지만 서예린은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미세한 칼날을 느꼈다. 축하라는 단어를 말하는 입꼬리는 미동도 없었고 신임이라는 단어에는 아주 희미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그녀를 평가하고 있었다. 여자 군단장이라는 전대미문의 존재를 자신의 잣대로 재단하고 있었다. 반갑소 박장군. 앞으로 잘 부탁하지. 서예린은 담담하게 그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는 박도준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육사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으며 전임 군단장과는 막역한 사이로 군단 내에 막강한 영향력을 구축한 인물. 그의 허락 없이는 사소한 서류 하나도 결제 라인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제7군단의 왕이었다. 군단장님, 오늘 오후에 있을 군단 창설 50주년 기념행사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관련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고했소. 보고 전에 내가 먼저 군단 현황을 좀 둘러보고 싶은데. 박도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예상치 못한 요구였다. 보통 신임 지휘관은 며칠간 업무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관례였다. 물론입니다, 군단장님. 원하시는 곳이 있으시다면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여전히 막힘이 없었지만 서예린은 그의 목소리에서 순간적인 당혹감을 읽어냈다. 그녀는 일부러 그의 예상을 깨고 싶었다. 이 거대한 성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첫날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아니, 내가 직접 둘러보지. 참모장은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오. 그게 지금 참모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일 테니.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너의 일은 따로 있다는 선을 그은 것이다. 박도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 예고 없이 들어온 침입자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서예린을 쏘아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맑고 깊은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고요한 군단장실 안에서 보이지 않는 폭풍의 눈이 생성되고 있었다. 새로운 군주와 기존의 실권자 사이의 첫 번째 탐색전은 그렇게 막을 올렸다. 박도준 준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젠장. 나지막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방금 전 서혜린이라는 여자 앞에서 느꼈던 불쾌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강철 같은 의지. 그녀는 그가 던진 탐색의 그물을 가볍게 찢고 유유히 빠져나갔다. 참모장님. 작전 참모인 강철규 대령이 노크와 함께 들어왔다. 그는 박도준의 육사 동기이자 오른팔이었다. 무슨 일이야? 신임 군단장님, 지금 혼자서 군수지원대대를 시찰 중이시라고 합니다. 부관만 대동한 채로. 뭐? 혼자서? 박도준은 벌떡 일어났다. 군수지원대대는 군단의 온갖 보급품과 장비가 모이는 곳이자 각종 비리와 문제가 발생하기 가장 쉬운 곳이었다. 그곳은 박도준이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는 영역 중 하나였다. 왜 보고하지 않았나? 그게 군단장님께서 조용히 다녀오고 싶다고 하셔서 부관이 저희 쪽에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철규 대령의 말에 박도준의 얼굴이 흉흉하게 일그러졌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였다.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통로를 통해 군단의 속사를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이 여자 보통이 아니군. 박도준은 지난 몇 년간 제7군단을 자신만의 왕국으로 만들어왔다. 전임 군단장은 명예직에 가까운 허수아비였고 모든 실권은 그가 쥐고 있었다. 진급, 보직, 예산 배정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장교들은 군단장이 아닌 그의 눈치를 보았고 부사관들은 그를 보이지 않는 군단장이라 불렀다. 그는 이 질서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서혜린이 나타났다. 여성 최초라는 요란한 타이틀을 달고 그의 성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행사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VIP 명단도 최종 확인했습니다. 그래. VIP. 박도준은 책상 위에 놓인 행사 좌석 배치도를 집어들었다. 가장 중앙 최고의 명당 자리는 당연히 군단장의 자리였다. 그리고 그 바로 옆이 참모장인 자신의 자리였다. 그는 그 자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군단의 2인자, 실질적인 1인자인 자신에게 걸맞은 자리라고. 강 대령. 오늘 행사 아주 중요해. 한치의 오차도 있어선 안 돼. 특히 의전 문제 신경 써. 염려 마십시오. 참모장님께서 앉으실 자리는 제가 특별히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철규 대령은 충성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박도준의 심기를 정확히 읽고 있었다. 서혜린.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이 7군단은 내 손바닥 아니야. 당신이 앉을 자리는 내가 허락해야만 진짜 당신 자리가 되는 거라고. 박도준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사령부 건물 앞에는 창설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거대한 무대와 객석이 설치되고 있었다. 그는 그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혜린은 그저 잠시 왔다 가는 손님일 뿐이라고. 그는 자신의 왕국이 이토록 견고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오만함이 곧 자신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오후가 되자 제7군단 사령부는 창설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모여든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역대 군단장들, 지역 국회의원과 기관장들, 그리고 반짝이는 별들을 어깨에 단 현역 장성들까지.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잘 훈련된 의장대의 시범은 감탄을 자아냈다. 서혜린 소장은 행사장 한편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공식적으로 단상에 오르지 않았다. 신임 군단장 소개는 행사의 클라이맥스를 위해 마지막 순서로 예정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깔끔한 정복을 차려입은 우아한 분위기의 여군 장교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었다. 군단장님 괜찮으십니까? 부관 김민준 대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물었다. 그는 아침부터 혼자 군수지원대대와 정비대대를 휘젓고 다닌 서혜린의 강행군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낡은 장비 목록을 일일이 확인하고 초급 간부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며 문제점들을 꼼꼼히 파고들었다. 괜찮네.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야. 책상에 앉아 보고서만 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서혜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오늘 오전에 본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녹슨 부품, 부족한 보급,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쩔 수 없다는 패배감에 젖어있던 젊은 장교들의 눈빛. 박도준이 만든 왕국의 그늘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다.
저기, 군단장님. 김대위가 무언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말해보게.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차마 참모장님 심기가 매우 불편해 보이십니다라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서혜린의 부임 첫날부터 군단장과 참모장 사이에 흐르는 냉기류를 젊은 대위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한편 행사장 VIP석에서는 박도준 준장이 손님들을 맞으며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행사의 주인인 양 찾아오는 장성들과 악수를 나누고 어깨를 두드리며 친분을 과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컸고 웃음소리는 호탕했다. 어이, 박 장군. 얼굴 좋아졌어. 합동참모본부에서 온 한 중장이 박도준의 어깨를 툭 쳤다. 각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7군단이 각별히 신경 써서 모시겠습니다. 박도준은 허리를 굽히며 아양을 떨었다. 그는 권력의 생리를 잘 알았다.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고 누구에게 뻣뻣하게 굴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자였다. 그의 눈에 VIP석 한가운데에 조용히 앉아있는 서혜린의 모습이 들어왔다. 가장 중요한 손님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 그 중에서도 중앙이었다. 어느 부대 소속이길래 저렇게 겁도 없이 저 자리에 앉아있나? 박도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가 아침에 자신과 대면했던 신임 군단장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군단장은 당연히 중년의 남성이어야 했고 서혜린은 그저 얼굴이 반반한 여군일 뿐이었다. 강 대령. 예, 참모장님. 저기 앉아있는 저 여자 누구야? 어느 부대 소속인지 알아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저 자리에 앉아있어? 박도준은 턱짓으로 서혜린을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강철규 대령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저 참모장님. 그분은 뭔데 말을 못해? 당장 가서 자리 비키라고 해. 국방부에서 오신 귀한 손님들 앉으실 자리야. 박도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의 몇몇 장교들이 그들을 쳐다보았다. 강 대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바로 그때 박도준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성큼성큼 서혜린이 앉아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한 자를 응징하겠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고요했던 행사장, 웅장한 군악대 연주 뒤편에서 거대한 파국의 서막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르고 있었다. 박도준은 서혜린의 앞에 거만하게 섰다. 그는 일부러 그녀를 내려다보며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이. 그가 내뱉은 첫마디였다.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길거리에서 시비를 걸 때나 쓸 법한 호칭이었다. 서혜린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있어? 당신 자리 아니야. 박도준은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자리가 장군님 자리입니까? 뭐? 박도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래, 내 자리다. 이 7군단 참모장 자리가 왜 뭐 문제 있어? 그는 참모장이라는 직책에 힘을 주며 그녀를 위협했다. 하지만 서혜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이상하군요. 제자리에는 군단장 명패가 놓여 있었는데 서혜린은 의자 옆에 놓여있던 자신의 명패를 들어보였다. 육군 소장 서혜린. 선명한 글씨가 박도준의 눈을 찔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아니,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상식이 부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뭐? 군단장? 내까짓 게 무슨 군단장이야? 그의 입에서 폭언이 터져나왔다. 그는 서혜린이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장난하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군단장을 사칭해. 너 당장 안 비켜. 비키라고 이 새끼야. 순간 박도준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구두발로 서혜린이 앉은 의자 다리를 툭 찼다. 툭 하는 소리가 주변의 소음을 집어삼켰다. 서혜린의 몸이 살짝 흔들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혜린의 평온하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깊은 바다처럼 잠잠하던 그녀의 눈동자에서 빙하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도준보다 키는 작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오히려 그를 압도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군?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그 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박도준은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여기서 물러서면 끝장이라고 여겼다. 뭐 하긴 뭘 해. 당장 이 자리에서 꺼지라고. 여기가 내년 같은 게 앉을 자리인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주변은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행사를 준비하던 장병들, 손님을 맞던 장교들, 심지어 멀리서 담소를 나누던 장성들까지 모두 이쪽을 주목하고 있었다. 김민준 대위와 강철규 대령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참모장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군단장님. 두 사람의 외침이 뒤섞였다. 하지만 박도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분노와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서예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박도준을, 그의 일그러진 얼굴과 증오에 찬 눈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응시했다. 그것은 경멸이나 분노와는 다른 시선이었다. 마치 거대한 해일이 닥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깊고 서늘한 침묵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곧 저 오만한 남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처절하게 치르게 될지를. 그리고 그 심판의 망치는 바로 그녀 자신의 손에 들려있다는 것을. 제7기동군단 창설 5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국민 일에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부대 약사 보고가 이어졌다. 방금 전의 소동은 마치 없었던 일인 양 행사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박도준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서예린의 옆자리였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단상을 바라보았지만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주변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군거림과 경악, 그리고 경멸의 시선이 느껴졌다. 군단장? 설마. 진짜로? 그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닐 거야. 저 여자가 뭔가 수를 쓴 게 틀림없어. 서예리는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대리석 조각상처럼 차갑고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박도준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 완벽한 무시가 박도준에게는 그 어떤 질책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드디어 행사의 마지막 순서가 되었다. 다음은 제7기동군단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신임 군단장님의 취임사와 기념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 신임 군단장 서예린 소장님이십니다. 장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예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이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가 연단에 서자 행사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그녀의 프로필이 나타났다. 육군 소장 서예린. 육군사관학교 사익쓰기 수석 졸업. 수도방위사령부 대대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과장. 제5보병사단장. 그리고 제7기동군단장. 스크린에 떠오른 군단장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박도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진짜였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이, 내까지 깨 이 새끼야, 내년. 그리고 의자를 걷어찼던 자신의 발.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 같았다. 비웃음, 경멸, 동정. 그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어리석음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가장 비참한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렸다. 서예린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제7기동군단 장병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하고 위엄이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거창한 약속 대신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계급과 직책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그것이 바로 제가 만들고 싶은 제7군단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철갑이 아닌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중에서 나옵니다. 존중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도준의 심장에 박혔다. 서혜리는 단상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말은 정확히 그를 겨누고 있었다. 그것은 가장 우아하고 가장 공개적이며 가장 잔인한 심판이었다. 박도준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군 생활은, 그의 인생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끝장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오만의 대가는 이토록 참혹하고 비참했다. 취임 행사가 끝나고 이어진 축하연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아무도 감히 박도준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는 연회장 구석에서 유령처럼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그에게 아첨하며 어깨를 주무르던 이들은 이제 그를 벌레 보듯 피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간사한 것인지를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반면 서혜린의 주변에는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장성들은 그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새로운 인맥을 만들려 애썼고 지역기관장들은 어떻게든 그녀와 눈을 맞추려 안간힘을 썼다. 그녀는 모든 이들에게 부드러운 미소와 품위 있는 태도로 응대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모든 권력과 관심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박도준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때 저 자리는 자신의 것이었다. 자신이 중심이었고 모두가 자신을 우러러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자신의 왕국에서 하루아침에 폐위된 왕이었다. 참모장님. 강철규 대령이 침통한 얼굴로 다가왔다.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참의 박 중장님께서도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박 중장은 박도준이 가장 믿고 따르던 라인이었다. 그마저도 등을 돌린 것이다. 박도준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때 연회장의 소음이 잠시 멎었다. 서혜린이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구름 같던 인파가 홍해처럼 양쪽으로 갈라지며 그녀에게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박도준의 바로 앞에 섰다. 박 장군. 나지막한 부름에 박도준은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굽혔다. 오늘 행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소.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분노도 경멸도 담겨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박도준에게는 더 큰 공포였다. 아닙니다. 군단장님. 그는 간신히 대답했다. 서혜리는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보였다. 7군단의 발전을 위하여. 그녀는 혼자서 잔을 입에 가져갔다. 건배를 제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통보였을 뿐이다. 너와는 함께 잔을 부딪힐 생각이 없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다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와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 남자의 자존심만이 남아있었다. 박도준은 깨달았다. 서혜리는 자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전역 지원서를 쓰게 만드는 방식으로 복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의 존재 자체를, 그의 지난 세월과 권력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지워버리는 것. 살아있는 유령으로 만들어 그가 쌓아올린 왕국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왕자는 무너졌고 폐위된 왕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제7군단 사령부 대회의실에는 군단의 모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모였다. 서혜린 군단장이 주관하는 첫 지휘관 회의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모두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서혜린과 그 옆자리에 앉아있지만 어제보다 10살은 늙어 보이는 박도준에게로 향했다. 서혜린은 회의 시작 정시에 정확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제 창설 기념행사는 모두 수고 많았소. 하지만 축제는 끝났고 오늘부터는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녀는 회의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 대신 회의실에 모인 수십 명의 장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나의 지휘 방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거창한 구호나 목표는 제시하지 않겠다. 단 3가지만 당부하고 또 약속하겠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를 폈다. 첫째, 보고를 위한 보고를 없앤다. 나는 화려한 파워포인트나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원하지 않는다. 핵심만 담은 한 장짜리 보고서를 선호한다.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의 부하들과 함께 현장에서 보내주길 바란다. 장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술렁임이 일었다. 군대에서 보고서 작업은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둘째, 권위는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인품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달라. 부하들에게 고함치는 지휘관이 아니라 부하들의 말을 경청하는 지휘관이 되어주길 바란다. 나를 따르라고 외치기 전에 왜 당신을 따라야 하는지 스스로 증명해 보여라. 그녀의 시선이 잠시 박도준에게 머물렀다. 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마지막 셋째. 서혜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나는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군단장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뛰는 군단장이 될 것이다. 불합리한 지시는 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정당한 건의는 직책 고하를 막론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 회피하거나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지휘관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 같았다. 이상 나의 지휘 방침 전달을 마친다. 질문 있나?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지휘 방침 전달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이자 낡은 질서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 박도준이 수년간 공들여 만들어온 보이지 않는 왕국의 모든 규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혁명의 시작이었다. 좋다. 질문이 없다면 첫 번째 안건을 논의하지. 서혜리는 그제야 회의 자료를 한 장 넘겼다. 동계 훈련 준비 현황. 작전 참모 보고 시작하시오.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불필요한 서론이나 미사여구는 없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과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지시가 오고 갔다. 장교들은 처음 겪어보는 회의 방식에 당황하면서도 점차 그 효율성과 명료함에 빠져들었다. 박도준은 회의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서혜리는 그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참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회의를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이다. 하지만 서혜리는 그 역할마저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회의가 끝났을 때 장교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두려움, 기대감, 그리고 혼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7군단은 더 이상 어제와 같은 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새로운 질서가 선포되었고 그 중심에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여성 군단장 서혜린이 서 있었다. 지휘관 회의가 끝난 직후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파견된 조사팀이 제7군단 사령부에 도착했다. 중령을 팀장으로 하는 3명의 감찰 장교는 도착하자마자 군단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충성. 군단장님, 육군본부 감찰실장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조사팀장인 오진석 중령은 서혜린 앞에서 꼿꼿하게 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다. 감찰은 군대의 검찰과도 같은 곳이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소. 앉으시오. 서혜린은 담담하게 그들을 맞았다. 군단장님, 저희는 어제 행사장에서 발생한 박도준 준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단장님을 피해자로, 박도준 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라.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소. 서혜린의 의외의 대답에 오중령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 하오. 나는 내 명예를 지켰고 따라서 피해자가 아니오. 다만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행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오. 원칙대로 그리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주시오.
그녀는 개인적인 모욕이 아닌 군의 기강 문제로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사적인 감정으로 이 문제를 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오중령은 속으로 감탄했다. 보통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마련이었다.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조사팀은 곧바로 어제 사건의 목격자들을 차례로 소환하기 시작했다. 서예린의 부관인 김민준 대위부터 박도준의 오른팔인 강철규 대령, 그리고 당시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장교와 부사관들까지. 조사가 진행될수록 박도준의 만행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의 폭언과 발길질은 물론 평소 그가 얼마나 오만하게 부하들을 대했는지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그의 권력이 두려워 침묵했던 이들이 군단장이 바뀌고 감찰의 칼날이 들어오자 앞다투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박도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고 그에게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소환되었다. 감찰 장교들이 임시로 마련한 조사실에 들어서는 순간 박도준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3명의 감찰 장교는 그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박도준 준장, 어제 행사장에서 서예린 군단장님께 폭언과 물리적 위협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오중령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박도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부인하고 싶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다. 인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다.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신임 군단장에게 그런 모욕적인 언행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박도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내가 이 군단의 왕인데 감히 내 자리에 앉아 있어서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여자가 군단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감찰의 칼날은 그의 썩어 문드러진 자존심을 남김없이 파헤치고 있었다. 그는 발가벗겨진 채 자신의 죄와 마주해야만 했다. 그 과정은 그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감찰 조사가 진행되는 며칠 동안 박도준은 자신의 집무실에 유폐된 죄수나 다름없었다. 그는 출근은 했지만 아무런 업무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에게 올라오던 모든 보고서는 이제 군단장 직속으로 향했고 그가 주관하던 모든 회의는 다른 참모들이 대신했다. 그는 완벽하게 패싱당하고 있었다.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사람들의 태도였다. 복도를 지나는 장교들은 그를 못 본 척 지나쳤고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색하게 경례만 하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한때 그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이들이었다. 강 대령. 그는 유일하게 자신을 찾아온 강철규 대령에게 물었다. 분위기가 어떤가? 강철규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말해봐. 괜찮아. 다들 군단장님 편에 섰습니다. 군단장님의 지휘 방식에 다들 감탄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고가 사라지니 다들 칼퇴근한다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있던 간부 체육대회에서 군단장님께서 직접 족구 시합에 뛰셨다고 합니다. 사모님들하고는 따로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다들 그런 군단장은 처음 본다고. 박도준은 눈을 감았다. 서예린은 단순히 업무 스타일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군단의 문화를, 사람들의 마음을 뿌리부터 바꾸고 있었다. 그녀는 박도준이 힘과 권위로 찍어 누르며 만들었던 복종의 질서를 소통과 존중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그래. 나는. 박도준은 힘없이 중얼거렸다. 나는. 주말에 간부들 불러서 골프나 치고 사모들한테는 김장이나 담그게 했지. 그는 자신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리더였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부하들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지 함께 가야 할 동료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행정병이 들어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인사명령. 준장 박도준. 제7기동군단 참모장. 제3보병사단 참모장. 제3보병사단. 일명 백골부대. 대한민국 최전방 가장 험준한 산악 지형을 담당하는 GOP 사단이었다. 그곳의 참모장 자리는 보통 대령급에서 진급한 지 얼마 안 된 소위 뺑뺑이 보직으로 통했다. 기동군단 참모장에서 GOP 사단 참모장으로 가는 것은 명백한 좌천이었다. 진급은 물 건너갔고 사실상 군 생활이 끝났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도준은 인사명령서를 든 채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오만함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의 성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이제는 폐허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인사명령을 받은 다음 날 박도준은 마지막으로 군단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이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들어오시오. 서혜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박도준이 들어왔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충성. 준장 박도준, 이임 인사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서혜리는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다. 그래. 발령지는 들었소. 예, 들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박도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염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나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쿵. 박도준은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단단한 군화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서혜린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다. 지금 뭐 하는 거요, 박 장군? 군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도준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잠시 이성을 잃고 군인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군단장님께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드렸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한때 7군단을 호령하던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용서를 구하는 초라한 한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서혜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무릎 꿇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통쾌함? 아니었다. 동정심? 그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 인간의 오만이 어떻게 그 자신을 파괴하는지를, 그 비극적인 말로를 목격하고 있을 뿐이었다. 일어나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저는 장군의 무릎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오. 군단장님. 박 장군. 당신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아니오. 당신은 당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수많은 부하들에게, 그리고 당신 스스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나는 당신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소. 3사단으로 가시오. 가서 당신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군인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오. 계급장과 권력이 아니라 당신의 땀과 진심으로 부하들의 마음을 얻어보란 말이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더 가혹한 형벌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그를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시험하려 했다. 만약 당신이 거기서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도 당신을 포기할 것이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변한다면 그때는 나 역시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거요. 박도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서혜린의 뒷모습을 향해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크고 가장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명심하겠습니다, 군단장님. 그의 무너진 성터 위로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다.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 강원도 철원의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곳.
휴전선 철책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24시간 대치하는 대한민국 육군 최전방 중의 최전방. 박도준은 낡은 사단장 전용차에서 내리며 회색빛 사단 사령부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7군단의 웅장하고 현대적인 건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낡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공기마저도 7군단의 그것과는 달랐다. 화약 냄새와 흙먼지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뒤섞인 날 것 그대로의 냄새였다. 충성. 참모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임 사단장인 이진우 소장이 직접 그를 마중 나와 있었다. 이진우 소장은 박도준보다 육사 후배였지만 이제는 그의 상관이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제가 와야 할 곳에 온 것뿐입니다. 박도준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의 태도는 7군단에 있을 때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죄를 짓고 쫓겨온 초라한 유백의 뿐이었다. 3사단에서의 생활은 그에게는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이었다. 사단의 장비는 낡았고 보급은 늘 부족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무기력이 가득했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7군단에서 군단장한테 대들고 쫓겨온 사람이라며 성격이 그렇게 더럽다던데.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장교들은 그를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거리를 두었다. 그는 또다시 고립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7군단에서와는 달랐다. 그때는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켰다면 지금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립된 것이었다. 그는 서예린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사단 전체를 한 바퀴 돌았다. 낡은 시설들을 점검하고 경계 근무를 서는 초병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병사들도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훈련장에 살다시피 했다. 병사들과 함께 진흙탕을 구르고 똑같이 땀을 흘렸다. 전술토의 시간에는 가장 말단 소대장의 의견까지도 경청했다. 어느 날 야간 포격 훈련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 낡은 K-9 자주포 한 대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켜 훈련 전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정비반이 달려들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그때 박도준이 직접 나섰다. 그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주저없이 자주포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그는 포병 병과 출신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복잡한 유압장치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다. 참모장님 위험합니다. 나오십시오. 정비대대장이 소리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기름과 땀으로 범벅이 된 그가 자주포 밑에서 기어나왔다. 유압 펌프에 낡은 게스킷이 터진 거였어. 예비 부품 가져와. 내가 직접 교체하겠다. 그의 단호한 말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준장 계급장을 단 장군이 직접 기름때를 묻혀가며 고장난 장비를 수리하는 모습은 그들이 평생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그날 밤 자주포는 다시 포효했고 훈련은 무사히 끝났다. 훈련이 끝난 뒤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박도준에게 모여들어 그를 행가래 쳤다. 참모장님, 최고입니다. 박도준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들의 행가래를 받았다. 그는 그 순간 7군단에서 왕으로 군림하며 받았던 그 어떤 아첨과 칭찬보다도 더 큰 희열과 보람을 느꼈다. 그는 백골의 성, 이 척박한 땅에서 아주 조금씩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박도준이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서예린의 7군단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다. 그녀의 개혁은 강철의 개혁이라 불리며 군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불필요한 회의와 보고를 절반 이하로 줄였다. 대신 매주 열린 군단장실의 날을 만들어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신을 찾아와 건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장병들도 그녀가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며 앞다투어 군단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한 번은 갓 임관한 신임 소위가 그녀를 찾아와 병사들의 낡은 전투와 문제를 건의했다.
밑창이 다 닳아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전투화를 신고 훈련하는 병사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군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서혜리는 그 자리에서 군수 참모를 호출했다. 당장 전 군단 병사들의 전투화 실태를 전수조사하시오. 그리고 부족한 물량과 예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하시오. 일주일 주겠소. 그녀의 단호한 지시에 군수 참모는 사색이 되었다. 그것은 엄청난 규모의 작업이었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서혜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찾아가 자신이 직접 촬영한 병사들의 낡은 전투화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득했다. 미사일 한 발보다 지금 당장 우리 아들들의 발을 지켜줄 전투화 한 켤레가 더 중요합니다. 발이 젖은 병사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결국 추가 예산이 배정되었다. 한 달 뒤 7군단의 모든 병사들은 신형 전투화를 지급받았다. 그날 병사들은 전투화를 끌어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이 사건은 전투화 군단장이라는 별명과 함께 그녀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일화가 되었다. 그녀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탁상 공론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임무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녀의 개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여성 군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성고충 상담관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또한 간부들의 과도한 음주 문화를 근절하고 주말에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독려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변화를 어색해하고 반신반의하던 이들도 점차 그녀의 진정성을 깨닫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7군단은 더 이상 경직되고 권위적인 조직이 아니었다. 소통과 존중, 그리고 합리성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서혜리는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이끌었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다. 강철의 백합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강하게 7군단이라는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박도준이 3사단에 부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고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골프채 대신 기름때 묻은 스패너를 잡는 것이 익숙했다. 그의 변화는 3사단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그의 솔선수범에 감화된 장교들은 더 이상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기 시작했다. 어차피 안 된다는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부대 분위기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3사단은 육군에서 가장 전투준비 태세가 완벽한 부대 중 하나로 탈바꿈했다. 그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군 전체로 퍼져나갔다. 오만한 장군에서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난 참모장. 그의 이야기는 일종의 전설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육군본부로부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계획이 하달되었다. 자유의 방패라고 명명된 이 훈련은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실제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이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훈련의 핵심 부대로 서혜린의 제7기동군단과 박도준이 속한 제3보병사단이 함께 편성되었다. 7군단이 막강한 기갑 전력으로 적의 중심을 돌파하는 공격의 창 역할을 맡고 3사단은 최전방에서 적의 1차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의 방패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훈련 계획을 보고받은 서혜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박도준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진짜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훈련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합동작전 회의가 7군단 사령부에서 열렸다. 3사단 지휘부를 태운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했고 박도준은 6개월 만에 다시 7군단의 땅을 밟았다. 그는 감회가 새로운 듯 잠시 사령부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6개월 전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이곳에 섰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서혜린이 먼저 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오랜만이오, 박 장군. 얼굴이 많이 탔군.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군단장님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박도준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잡는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교들은 숨을 죽였다. 한때는 원수 같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조국의 안보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할 동지가 되어 다시 만난 것이다. 삼사단이 요즘 아주 대단하다고 하더군. 백골의 전설이 새로 쓰이고 있다고. 서예린의 칭찬에 박도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군단장님께서 이끄시는 7군단에 비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진심이었다. 그는 더 이상 서예린을 질투하거나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작전 지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이제 사적인 감정은 없었다. 오직 자유의 방패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때는 서로를 겨누던 창과 방패가 이제는 하나의 적을 향해 함께 서게 된 것이다. 전설은 그렇게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전역이 거대한 훈련장이 되었고 수만 명의 병력과 수천 대의 장비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며 움직였다. 훈련은 가상의 적 청군이 야음을 틈타 기습 남침을 감행하는 시나리오로 시작되었다. 청군의 주력 부대는 3사단이 방어하는 철원-마이너스 포천 축선으로 집중되었다. 현재 시간 5시 적 기계화보병 연대 화살머리고지 전방 3km까지 접근 중. 3사단 지휘통제실 CP의 상황판이 붉게 전멸했다. 박도준은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하며 방어 명령을 하달했다. 전방어 진지 즉시 사격 개시. 적의 예봉을 꺾어라.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3사단의 포병 전력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하지만 청군의 공세는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그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파상 공세를 펼쳐왔다. 보고합니다. 제1방어선 백마고지 일부가 돌파당했습니다. 8연대 2대대 통신 두절. 위기 상황이 연이어 보고되었다. 훈련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실제 전쟁과도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이 모든 상황은 7군단 지휘통제실에도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서예린은 굳은 얼굴로 상황판을 응시했다. 3사단이 버텨주지 못하면 7군단의 반격작전 전체가 차질을 빚게 된다. 군단장님, 3사단이 예상보다 빨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희 군단의 반격 개시 지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작전 참모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박 장군은 지금 뭘 하고 있나? 계속해서 예비대를 투입하며 방어선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서예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박도준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청군의 다음 공격 목표가 예측되었다. 그들은 돌파구를 넓혀 3사단의 지휘부가 있는 예비 진지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다. 만약 3사단 CP가 타격당하면 부대는 지휘 체계가 마비되어 와해될 수 있었다. 군단장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저희 군단의 기갑수색대를 조기 투입해서 3사단을 지원해야 합니다. 작전 참모가 다급하게 건의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7군단의 주력 부대를 너무 일찍 노출시키는 것은 훈련 계획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었다. 서예린은 갈등했다.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동료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그녀의 결정에 수만 명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6개월 전 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박도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오.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전군에 전파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지휘통제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7군단은 지금 즉시 반격 작전을 개시한다. 목표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 3사단을 구출하는 것이다. 그것은 훈련 계획에 없는 돌발적인 명령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7군단의 모든 장병들은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우를 위한 살아있는 작전이라는 것을. 자유의 방패는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서예린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7군단은 거대한 강철의 야수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장막을 걷어낸 K-2 흑표 전차들이 굉음을 내며 뛰쳐나갔고
K-21 장갑차들은 먼지 기둥을 일으키며 전장을 향해 질주했다. 하늘에서는 아파치 공격 헬기들이 로켓 포드를 번쩍이며 선회 비행을 시작했다. 여기는 백합, 여기는 백합. 전 부대는 계획된 반격 지점을 포기하고 3, 4단 방어 진지 동쪽으로 우회 기동한다. 적의 측면을 강타하여 3, 4단의 숨통을 틔워줘라. 서혜리는 직접 무전기를 잡고 작전을 지휘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편 3, 4단 지휘통제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천군의 포탄이 CP 주변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통신망은 계속해서 끊겼다 다시 연결되기를 반복했다. 참모장님,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퇴각해야 합니다. 한 젊은 장교가 울부짖듯 소리쳤다. 박도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방어선 전체가 붕괴되고 7군단의 반격 작전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각 소대는 진지를 사수하라. 내가 책임을 진다. 그가 소리치는 순간 지휘통제실 건물이 크게 흔들리며 정전이 되었다. 적의 포탄이 바로 근처에 떨어진 것이다. 비상등이 켜지고 장교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어렸다. 바로 그때였다. 지지직. 여기는 백합. 들리는가 백골? 혼선이 가득한 무전기에서 기적처럼 한 줄기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예린이었다. 박도준은 황급히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여기는 백골. 들린다 백합. 상황이 어떤가 백골? 최악이야. 하지만 아직 살아있다. 조금만 더 버텨라 백골. 지금 강철의 기병들이 그대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5분 내로 도착한다. 강철의 기병. 박도준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깨달았다. 7군단이 서예린이 자신들을 구하러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알겠다 백합. 15분.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내겠다. 박도준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다. 그는 지휘통제실에 모인 장교들을 향해 외쳤다. 모두 들었나? 7군단이 우리를 구하러 오고 있다. 15분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전원 개인 화기를 들고 CP 방어에 나선다. 나를 따르라. 그의 외침에 절망에 빠져있던 장교들의 눈에 다시 불이 붙었다. 그들은 소총을 들고 지휘통제실 밖으로 뛰쳐나가 몰려오는 청군을 향해 직접 총을 쏘기 시작했다. 참모장이 앞장서서 싸우는데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리고 약속의 15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동쪽 언덕 너머로 수십 대의 K-2 흑표 전차들이 위용을 드러냈다. 그들은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며 청군의 측면을 향해 128강포를 불뿜기 시작했다. 하늘에서는 아파치 헬기들이 지옥의 불벼락처럼 헬파이어 미사일을 쏟아부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측면을 기습당한 청군은 혼란에 빠져 허둥대다 강철의 기병들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박도준은 언덕 위에서 그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난 구원의 손길. 그는 서예린에게 그리고 7군단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진정한 전우애가 무엇인지를,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준 한 편의 드라마였다. 청군의 공세를 격퇴하고 전열을 정비한 뒤 서예린은 직접 헬기를 타고 3, 4단 지휘통제실을 찾았다. 포연이 채 가시지 않은 CP 앞에서 박도준과 3, 4단 지휘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헬기에서 내린 서예린을 보자 박도준은 말없이 다가와 그녀를 향해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서예린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꼴이 말이 아니군, 박 장군.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요. 그 한마디에 박도준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군 생활 30년 만에 처음으로 상관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것은 굴욕이나 비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존경, 그리고 뜨거운 전우애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군단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서예린은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다. 빚진 셈 치시오. 다음에 내가 위기에 빠지면
박 장군이 나를 구해주면 되지 않겠소. 그녀의 말에 주변에 있던 장교들 사이에서 따뜻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꽁꽁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뜨거운 전장의 포화 속에서 비로소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나란히 작전 지도를 펼쳤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요. 청군의 예봉을 꺾었으니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요. 서예린의 눈이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박 장군, 3, 4단은 우리 7군단의 후방을 단단히 지켜주시오. 우리가 마음 놓고 적의 심장부를 향해 달릴 수 있도록. 염려 마십시오, 군단장님. 이 박도준의 목숨을 걸고 7군단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박도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의심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진심으로 서예린을 자신의 군단장으로, 자신의 상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조국을 지키는 하나의 팀,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다. 오만했던 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충성스러운 방패가 섰다. 그리고 그 방패를 이끄는 것은 강철 같은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백합의 기사였다. 훈련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전설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예린의 7군단과 박도준의 3, 4단이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자 자유의 방패 훈련의 전세는 완전히 연합군 측으로 기울었다. 7군단은 거침없는 진격으로 청군의 방어선을 차례차례 돌파했고 3, 4단은 철벽 같은 방어로 7군단의 후방을 완벽하게 지켜냈다. 마침내 훈련 마지막 날, 7군단은 청군의 지휘부가 있는 가상의 수도 평양을 상징하는 목표 지점을 완전히 포위했다. 전부대에 명한다. 총공격을 개시하라. 서예린의 마지막 명령과 함께 7군단의 모든 화력이 목표 지점에 집중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는 굉음과 섬광은 마치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보였다. 잠시 후 청군 지휘부로부터 항복을 선언하는 하얀 깃발이 올라왔다. 와! 7군단 지휘통제실에서는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장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누었다. 서예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방송이 전군에 울려 퍼졌다. 자유의 방패 훈련 연합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날 오후 훈련 강평을 위해 한미연합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7군단 사령부를 찾았다. 강평 자리에서 연합사령관은 서예린과 박도준을 단상 위로 불렀다. 이번 훈련의 MVP는 단연 제7기동군단과 제3보병사단이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원칙을 깨고 동료를 구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서예린 군단장과 자신의 과오를 딛고 일어나 훌륭한 지휘관으로 거듭난 박도준 참모장의 모습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 연합사령관의 칭찬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서예린과 박도준은 나란히 서서 그 박수를 받았다. 박도준은 감격에 겨운 얼굴로 서예린을 바라보았다. 만약 그녀가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영광의 자리에 자신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서예린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다. 강평이 끝나고 박도준은 조용히 서예린에게 다가갔다. 군단장님, 왜 그러시오, 박 장군. 저는 곧 전역 지원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박도준의 갑작스러운 말에 서예린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이제야 제대로 된 군인이 되었는데 왜 벌써 그만두려 하시오? 저는 이미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군단장님 같은 훌륭한 지휘관을 모시고 함께 싸울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제 군 생활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계급이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 것이다. 서예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 장군의 결정을 존중하겠소. 하지만 어디에 있든 당신이 훌륭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박도준은 마지막으로 서예린을 향해 가장 반듯하고 가장 힘찬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한때 오만했던 왕이 자신을 구원해준 여왕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마지막 충성의 맹세였다. 몇 달 후 박도준의 저녁식이 조촐하게 열렸다. 그는 화려한 행사를 마다하고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3, 4단 장병들의 배웅을 받으며 군문을 나서고 싶다고 했다. 저녁식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서예린이었다. 그녀는 군단장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개인 자격으로 그의 마지막 길을 축하해주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다. 사복 차림의 박도준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그는 자신을 찾아준 서예린에게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떠나는 사람 배웅하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겠소? 앞으로의 계획은 있소? 글쎄요. 당분간은 아내와 함께 전국 여행이나 다녀볼까 합니다. 30년 동안 못해준 것들, 이제부터라도 갚아야지요.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요. 그러다가 혹시 할 일이 없어 심심해지면 나를 찾아오시오. 내가 좋은 자리 하나 알아봐주지. 서예린이 농담처럼 말했다. 어떤 자리 말입니까?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에게 리더십을 가르치는 교수 자리. 박 장군만큼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녀의 말에 박도준의 눈이 커졌다. 육사 교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 최고의 명예 중 하나였다. 제가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격은 내가 보증하지. 당신의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경험이 생도들에게는 그 어떤 교과서보다 더 값진 가르침이 될 거요. 박도준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예린은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는 미소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군대의 상관과 부하가 아니었다.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좋은 친구이자 동료가 되어 있었다. 박도준은 새로운 인생을 향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뒤에는 그를 묵묵히 응원하는 강철의 백합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서예린의 임기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가 7군단에 부임한 2년 동안 7군단은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었다. 전투력은 물론 부대 문화와 장병들의 사기까지 모든 면에서 육군 최고의 부대로 자리매김했다. 강철의 백합 서예린의 리더십은 군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가 시작한 열린 지휘관실과 보고 문화 개선은 다른 부대에도 점차 확산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한 부대를 바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 전체의 존중과 소통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녀의 이임식 날 군단 연병장은 그녀를 떠나보내기 아쉬워하는 장병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임사에서 자신은 떠나지만 7군단의 정신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자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제7군단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명령에 장병들은 눈물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이임식이 끝나고 그녀가 차에 오르려 할 때였다. 한 젊은 여군 소희가 달려와 그녀에게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다. 하얀 백합 꽃다발이었다. 군단장님. 군단장님은 저의 영원한 롤모델입니다. 저도 군단장님처럼 훌륭한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앳된 여군 소희의 얼굴에는 동경과 결의가 가득했다. 서예린은 2년 전 처음 이곳에 부임하던 날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꿈을 키우는 젊은 후배가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여군 소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고맙소. 나보다 더 훌륭한 지휘관이 될 수 있을 거요. 그녀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가 남기고 가는 것은 단순히 성과나 업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미래였다. 강철의 백합은 떠나지만 그윽한 백합의 향기는 7군단에 그리고 대한민국군 전체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서예린이 7군단을 떠난 지 1년 후 육군사관학교 교정. 말끔한 정장 차림의 박도준 교수가 생도들을 앞에 두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의 강의는 실패에서 배우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육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강의로 꼽혔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진정한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생생하게 가르쳤다. 여러분, 리더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오만함입니다. 스스로를 경계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십시오. 진정한 권위는 여러분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아니라 여러분을 따르는 부하들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의 말에 젊은 생도들의 눈이 반짝였다. 같은 시각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자리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4개의 별 대장 계급장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서예린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 되어 군의 미래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7군단에서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에게 발길질을 했던 오만한 참모장 박도준을 생각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와의 만남은 악연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과오를 딛고 새로운 인생을 찾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하며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올랐다. 서예린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백합 화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것은 7군단을 떠나는 날 한 여군 후배에게 받았던 그 백합이었다.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강철의 백합, 서예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군은 더 강하고 더 따뜻하며 더 자랑스러운 모습일 것이라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늦은 밤. 국립서울현충원. 한 노병이 위패봉안관, 장군들의 위패가 모셔진 곳에 서 있었다. 그는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어느 위패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육군대장 서예린. 위패에는 그녀의 이름과 계급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합참의장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 속에서 명예롭게 전역한 뒤 몇 해 전 노안으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노병은 바로 박도준이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의 위패를 바라보았다. 그의 뇌리에 그녀와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덕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의장님.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돌아보니 앳된 얼굴에 육군 소위 한 명이 서 있었다. 반듯하게 다려진 정복, 그 어깨 위에는 이제 막 달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계급장이 있었다. 아, 잠시 옛 생각에 잠겨 있었네. 박도준은 인자하게 미소 지었다. 여군 소위는 박도준이 내려놓은 국화꽃과 서예린의 위패를 번갈아 보았다. 서예린 의장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계셨기에 저 같은 사람도 군인의 꿈을 꿀 수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서예린을 향한 무한한 존경심이 어려 있었다. 박도준은 그 여군 소위의 모습에서 오래전 7군단에서 보았던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군에서 계속해서 보게 될 수많은 서예린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래, 아주 훌륭한 분이셨지. 박도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위패를 바라보았다. 그분은 별이 된 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서예린의 온화한 미소처럼 지상의 두 군인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전설은 죽지 않는다. 다만 밤하늘의 별이 되어 길을 잃은 이들의 영원한 등대가 될 뿐이다.